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곤 소장입니다. 겨울이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밖에는 약간의 진눈깨비 성격의 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튼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겨울입니다. 지금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정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제 가군 나군별로 최초의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이제 그 결과를 많이들 보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또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즉 현재 예비 고3생과 그리고 한 번 더 재도전을 하고 있는 재수생들이 함께 겨냥하는 2023학년도 입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라든가 중학교 3학년에서 예비 고1생으로서 고등학교 진학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곤 입시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학 학과, 그 중에서도 이제 자연계 쪽에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대와 약대를 아주 편안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곤 입시전략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이천에 있죠. 이천 총설 기숙학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관리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이천 총설 기숙학원의 입시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입시 쪽에 이제 처음 발길을 디뎠던 때가 대입 수험지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전문 잡지가 딱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월간 대학 입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 있었던 월간 진학, 이 두 개의 그 양대 그 산맥이 지금도 이제 진학산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의 모든 것을 좌우하던 그런 때가 됩니다. 이때의 그 의과대학, 지금 자연계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최고의 인기와 또 최고의 그 영재급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이 의학과, 이 의과대학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학생들이 가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을 기준 잡는다면은 자연계에서 항상 1등, 2등, 거의 톱을 차지하는 학과들은 그 당시에는 물리학과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지역예측이라든가 이런 쪽의 학과들이 이제 매년 그 최고의 톱으로서 랭크됐고, 의과대학은 거의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랭킹 3위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주쳤던 그 의과대학의 교수분들이 농담 삼아서 사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영재급, 이런 아주 대단히 수재급인 학생까지는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학생들이 차라리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구도 하고 또 의료도 베풀고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보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최고의 학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90년대를 들어와서 한참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의과대학은 부동의 어느 대학이든지 부동의 이제 그 최고 학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또 오늘 함께 다루는 약대 역시 최고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우수 집단 쪽에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대는 계속해서 그 최고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보통 이제 서울대학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또는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아주 극최상의 학과가 아니면은 의과대학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다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약학대학은 이제 전문
약학 전문 대학원 과정으로다가 이제 변화되면서 학부 쪽에서는 이제 모집을 하지 않다가 바로 직전 2022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치한의대 이렇게 자연계 쪽에서의 이 의학계열 쪽 인기 그룹 이렇게 칭하던 것이 이제는 의치한 약대를 포함시켜서 약학과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대와 약대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과대학을 편하고 손쉽게 간다. 이 제목이 선뜻 다가오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을 가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수시를 통해서도 가고 또 정시를 통해서 가는데 수시에서는 이제 뭐 학종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또 교과 전형에는 이제 지역 균형이라 해서 지역 인재 전형들이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문자 그대로 거의 수능만 가지고서 이제 대학을 가는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다가 의과대학에 입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편하게 손쉽게 간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러야 될 2023학년도 입시입니다. 지금 의과대학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와 정시가 있죠. 전체적으로 2,826명, 3,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꽤 많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을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수시에서 1,803명, 정시 1,023명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수시 비율, 보통 이제 68% 정도가 이제 78%를 수시에서 2023학년도 뽑는데 정시는 22%에 좀 비중이 적죠. 그런데 의과대학은 수시 비중 못지않게 정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서 의대가 나눠서 뽑는데 이 수시의 전형 방식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자, 교과 일반입니다. 여기 이제 대개 이제 지역에서 추천자 전형들로 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일반으로는 387명.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나눠서, 보통 이제 통상 40% 정도를 이제 지역에서 뽑으라. 수시에 40%를 뽑아라. 이런, 교육당국에서의 이제 지침도 있는데, 지역에서 509명.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종합으로, 일반과 지역에서 한 800명 좀 안 되는 숫자를 뽑죠. 그리고 논술로도 뽑습니다. 결국 논술은 이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심화적인 학습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자연계 논술이 됩니다. 이 논술로 128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의 이제 의과대학 입시의 특징은 지역 인재에서 의무 모집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이제 요구들을 하죠. 이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그 대신에 면접이 상당한 비중으로 이제 뽑죠. 결국은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것이 연세대학입니다. 그런데 수시 쪽에서 수시 최저 요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제대학하고 제주대학교 교과 전형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개 영역당 등급당 2등급 수준입니다. 최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학과에 모집할 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낮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제주대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100%거든요. 100%에다가 수시에서는 이제 최저 과목당 이 2등급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교과만 성적만 이제 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제 합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시 쪽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능에서의 최저 기준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쪽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는 이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4개 영역 중에서 뭐 한 3개 영역 정도 또는 2개 영역 이런 데서 뭐 2등급, 3등급 이런 정도만 최저를 유지하면은 합격이 되는데 의과대학은 명색의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세죠. 4개 중에서 보통 3개 영역의 1등급 수준을 요구를 하거나 이건 뭐 거의 이제 수재급 학생들이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4개 영역 모두에서 요구를 하는데 합산했을 때 하나 등급의 여유 정도. 그래서 111 2등급을 받아야만이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거 보면은 정시 때 수능 갖고 치를 때는 자연계 의대 수준도 높지만 인문계 의대 수준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보통 다른 대학들도 인문계 쪽에서 소위 과거의 인문계죠. 인문계 쪽에서도 의대들을 모집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적고 하다 보니까 수능이 굉장히 센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가천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전체적으로 4개 중에서 3개 영역의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과목이죠. 4개 과목에서 합산해서 5등급.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3개 영역에서 합산 4등급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2 하나는 2등급을 우리가 보통 뭐 국어나 영어에서 만약에 1등급을 유지했다면 수학에서 2등급 정도 가지고선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조금 다소 의대를 가는 학생들로서는 이제 한숨을 조금 좀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긴 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농롭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지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1등급자, 절대평가제죠. 90점 넘으면 이제 1등급 받는데 그 1등급자가 과거 이전 수능이라든가 또는 모의평가 시험을 치렀을 때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 정도밖에는 이제 1등급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영어에서 1등급을 놓치고 그 바람에 이제 자연계 최상위 그룹 학과들에 목표했던 지원을 다른 쪽은 다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고도 최저를 못 맞춰서 고배를 마시고 다시 정시에 재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정도 수능이 나왔을 때는 정시에서는 의과대학은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분교인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경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만 갖고 뽑습니다. 교과 갖고 뽑는데 여기서 이제 최저의 기준은 3개 영역, 여기도 합산 4등급, 즉 112가 하는데 단 영어를 갖고 따졌을 때는 영어가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이제 별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세대학교를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만으로 5배수, 그러니까 정원의 5배수를 뽑으니까 교과 성적이 뭐 1점 한 1, 2등급 정도 수준 정도면은 이제 1단계를 통과를 하죠. 또 1.3등급 때도 운 좋게 이제 통과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를 반영들어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 아주 조밀하게 걸러진 학생들이죠. 면접이 40%입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그 대학별 고사죠. 이제 그 심층적인 그런 면접 수준에서 최저 기준이 없지만 면접 40%에서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대개는 이제 뭐 4개 영역에서 5등급, 합산 5등급 또는 3개에서 합산 4등급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인제대학교를 봤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에 의해서
여기도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연세대와 똑같이 교과만으로 전체 5배수를 찾아내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이 20%, 이렇게 면접 20%에서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에 맞는 학생들을 이제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4개 영역, 그 중에서도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이 아니고 1과목을 기준 잡으니까 과탐에서 웬만하면 이제 1등급 뽑아내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에서 이제 하는데 인제대학은 각각 2등급입니다. 각각 2등급 내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제주대로 의과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는 케이스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만 갖고 뽑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3개 영역에서 합산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영역당 2등급씩인데 여기는 반드시 이제 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 포함하고 나머지 국어, 영어, 과학 중에서 이제 2개. 그래서 합산 6등급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이제 갖춘 학생들을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시를 통해서 갔을 때는 보통 이제 학종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는데 교과 의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거의 1.1 또는 1.2등급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의과대학 중에서는 조금 좀 낮은 측에 있는 경우는 1.3 정도. 아주 적은 경우는 뭐 1.4까지도 이제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2차 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자기 1단계에서 이 교과에서 좀 부족했던 것을 만회해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최소한 이제 수재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모집 요강을 잘 이해해 가면서 이제 준비를 한다면은 학교 내에서 또 계열 내에서 상위권, 최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의과대학에 도전했을 때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그 입시장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저도 거의 뭐 이 입시계 쪽에서 있으면서 늘 특히 정시 입시를 치를 때는 과거에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 때나 또는 이제 수능 때 한 점을 가지고 대학의 의과대학 순위를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인 이제 서울대 의대, 뭐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 의대,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점수들을 배치를 했죠. 거기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그렇고 한 점임을 낮게 이제 의과대학에 가는 것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죠. 좀 아까워했습니다. 꺼려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점수에 손해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을 이제 갈 수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그렇죠. 의과대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뭐 1점, 2점 차가지고 의과대학이 이 대학은 더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이 학생 여기는 좀 덜하고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 비록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한 점 한 점 가지고 대학에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과대학 때는 점수 손해보지 않게끔 배치를 해오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2023학년도 이후에 의대 약대를 가는 학생들은 그건 좀,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그렇습니다. 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의대를 갈 수 있는 꿈을 갖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실력을 연마를 하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자녀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세부적인 전공을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를 충분히 얘기 나눠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각 대학들, 특히 대학들 병원에는 이 의학적인 학문을 지도하는 각 교수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 맞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교수들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이제 찾습니다. 또 그렇게 찾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참 굴지의 병원들이 많죠. 소위 응급 기능이 이제 특급인 그런 대학병원들 있는데, 병원들마다 조금씩의 그 최고 잘한다는 그런 분야가 좀 차이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대학병원 등등은 이제 암에 대해서 참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소위 암박사 이런 분들이 있는 병원이다, 이런 등등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입시를 하면서 사실은 한 10수년 전에 대학에서 제일 의과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제일 최고의 이제 자리에 있는 분이 자기네 대학병원을 놔두고 이제 다른 쪽 병원을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 가족이 앓고 있었던 즉 안과적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왜 우리 대학에 안과를 오려고 그래요? 어느 대학? 제가 그분한테서 얘기를 듣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는 성모병원, 즉 강남 성모병원이 최고 으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 보니까 다른 데서 아주 어려운 단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것을 거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다가 치료를 마치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그 대학을 자녀가 특히 이 의대를 가려고 했을 때 어느 대학병원은 어떤 질병에 강하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쪽 길을 가려고 한다 했을 때는 그러한 의과대학병원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 있죠.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전국에 있는 그 대학병원들, 전국 병원들 중에 그 의학 분야 쪽에서 각 분야별로다가 최고의 그 명의들이 나와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명의 리스트를 보면은 각 질병마다 어느 대학병원에는 어떤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이 쫙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자녀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하고 딱 맞는 그런 명망 있는 명의급 교수들이 그 대학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것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의대를 가게 되면 이제 6년간 공부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턴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되죠. 의사들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의사들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그 부속 병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고 나서 본인이 이제 개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근무들을 하게 되죠. 그때 아무래도 자기네 대학 출신들, 모교 출신들인 출신 의사들을 많이들 채용들을 하죠. 그래서 부속 병원들이 이제 많은 곳, 그리고 부속 병원도 많지만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은 병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꼭 따져봐서 거기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부속 병원들이 많으면서 병상들이 많았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원이, 부속 병원이 8개를 있는 데는 여기 가톨릭 대학 말고도 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이제 다르죠. 가톨릭 대학 병원은 8개 부속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명 가깝습니다. 병상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병상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의사가 2,805명입니다. 그 병원, 부속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만.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도 5개 병원으로 상당히 많죠. 여기도 5,000개 직전입니다. 4,991병상. 그 다음에 의사들이 2,59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00명대 병상들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고려대,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 그 대학병원들은 전체 병원의 병상 수는 많지만 의사들은 대개 1,000명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이 1,443명, 가톨릭 대학이나 연세대학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절반 또는 절반 조금 더 넘는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인제대학이 1,399명, 나머지가 이제 1,100명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은 뭐 여기 이제 다른 대학들도 뭐 치과대학이라든가 한의과대학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근데 서울대학도 뭐 치과대학 병원도 있고 하지만은 이 의과대학 병원으로서는 4개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1,761병상. 그 대신 이 의사 수는 1,947명으로 앞에 있던 고대나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병원 쪽에서의 하는 기능이 의료 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상으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연구 기능, 의학 분야의 연구 기능이 서울대 병원 쪽에서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의과대학이 있죠. 거기는 이제 울산 지역의 병원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산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의과대학에서 있는 부속 병원 수라든가 병상, 특히 의사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나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자충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다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들, 그런 것이 유망한 쪽에 의과대학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약학대학이죠. 약학대학을 이제 편하고 손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약사도 약학대학을 가도 이제 6년을 근무를 하죠. 6년을 공부를 합니다. 6년 공부하고 이제 약사 자격증 면허시험 봐가지고 이제 약사가 되는데, 이 약사도 길이 이제 2가지가 있죠. 스스로 약국을 내는 것을 이제 개국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법 이제 규모가 큰 약국에서 이 종합적인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약사로서 취업해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약대를 나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이제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이제 연구직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사들은 보통 병원을 의사들이 개원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고비용도 들고 어렵지만 약사들은 조금 쉽죠. 그래서 약사들은 이제 약국을 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약국을 내갖고 운영들을 합니다. 근데 의사하고 약사하고 보면은 같이 이제 긴 시간 동안에 공부들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서로 좀 과거에는 좀 층을 둔 그런 인식들이 다소 없지 않아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그 전문 의료원으로서 이제 환자를 돌보고 하고 그런다지만 이제 또 지금 약사들의 권위도 상당히 높아졌죠. 이젠 의사들은 처방만 내리고 약사들이 직접 약을 짓고 약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약학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과거에 이제 경제신문사 저는 기자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제약회사들을 직접 찾아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규모들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80년대 초였는데 이 병원들 이 제약회사들 규모들이 상당히 뭐 몇백 명이 그 중원들을 두고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제약회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구멍가게식으로다가 한 몇 사람이 이 떡방앗간 가면은 이제 방앗 찢듯이 그런 형태의 이제 아주 자그마한 데서도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약사가 되려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공부를 하죠. 약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처방된 것에 따라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대한약전이냐 뭐 이런 약전 얘기를 하고 뭐 일본 약전, 미국 약전, 뭐 유럽 약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약들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아주 규모가 큰 제약회사든 아주 작은 제약회사든 이 약전에 의해 갖고 약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그러니까 약의 성분은 이제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르죠.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듯이 이 제약회사들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곳에서는 그 대규모의 그런 연구시설 이런 걸 갖추고 나서 약들을 많이들 개발들 하고 있습니다. 자, 약을 이제 정말 이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또 찾아봐야죠. 약사는 의사와 무엇이 다르냐? 왜 약대는 입학하기 쉬운가? 같은 의료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약사하고 의사하고는 다를 것은 없어요. 의사는 진료하고 처방 내리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고 이런 그 기능을 서로 분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선으로 따진다면 약사가 약대가 이제 의대보다는 조금 좀 낮은 부분을 조금 점수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낮게 합격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2022학년도 수시 때 우리 수험생들 한 해 선배들 지금 현재 이제 수시와 정시를 치는 학생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수시 때 처음 오랜만에 이제 약대들이 학부에서 이제 처음 모집을 해서 수시에 모집을 했죠. 모집을 했는데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는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약대는 대충 대개 1.1등급, 뭐 1.2등급도 있었지만은 좀 예상 합격선이 좀 낮은 정도 수준에서는 1.3, 1.4, 1.5 정도 등급 정도까지들도 이제 해당들이 된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수능의 최저 합격 기준이었죠. 수능의 최저 합격 기준은 의과대학은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죠. 보통 4개 중에서 3개 영역에 1등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4개 영역에서 한 5등급 정도, 합산 5등급 정도 이런 굉장히 정말 어렵고 까탈스러운 이런 수준을 요구를 했는데 약대들은 좀 아니었어요. 약학과인데 이 정도까지 요구를 밖에 안 하나 할 정도로다가 보면 이제 3개 영역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최저 기준들을 보면은 합산해가지고 좀 높게 요구하는 데가 5등급, 4, 5등급, 그리고 6등급, 때로는 여기서도 이제 7등급 정도의 최저 기준을 요구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최저를 맞추기가 쉬웠죠. 그래서 올해 입시가 좀 까탈스럽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수능에서의 최저 기준을 따졌을 때 어렵지 않게 약대 예비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인 기준을 채웠을 겁니다. 약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최저 기준에서 의과대학보다 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학대학은 이번 2023학년도에 수시에서 980명, 정시에서 763명을 모집을 합니다. 역시 의대와 마찬가지로 약대도 정시에서 선발 규모가
다음에 여기서 수시는 교과가 523명, 그 다음에 학종이 390명, 그리고 논술로도 모집을 합니다. 67명입니다. 약대는 특징은 그거예요. 수시에서 수능의 최저 기준은 모두 요구합니다. 여기는 뭐 의과대학에서 연세대학교처럼 우리는 최저 기준은 필요 없어. 그냥 면접으로 다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대학이 없어요. 수능의 최저 기준은 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세계 영역에서 6 내지 7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번 2023학년도 보면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죠. 직윤으로 다 할 때 세계 영역 최저 기준이 7등급입니다. 뭐 적지 않죠. 이 정도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전형인데,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그리고 경상대, 전남대, 조선대. 자, 이 지방권에 있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다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이들 대학들은 역시 6에서 7등급 정도를 최저 기준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치한 약학 계열이라는 그런 수준을 놓고 따진다면은 이번 2023학년도에도 수시에서 최저의 수준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도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다른 거 따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교과는 교과 성적을 잘 충실하게 유지를 했고 해서 최상위 그룹을 갖고 있는 학생이면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서도 수시에서 최저를 충분히 잘 맞춰가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또 좀 낮은 쪽들을 보면요. 전북대학교는 이제 전라북도의 이제 국립 맹주죠.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1위에 있는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여기 전북대학은 전체 전형이 다 그렇고 원광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우석대학. 약대에서의 우석대학을 보면은 선호도들이 적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여기 교과전형, 그리고 제주도 교과전형. 여기 합산 7등급입니다. 세계영역 7등급에 비면은 둘셋 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충북대, 충남대와 더불어서 이제 충청도에 이제 또 저기 맹주 자리를 지켜왔던 데죠. 충북대학 역시 교과 전형에서는 세계 영역에서 7등급, 그리고 학종 종합전형에서는 세계 영역 합산 8등급입니다. 요 약학대학에서의 최저 수준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인 8등급까지 요구를 하죠. 자, 이 정도면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의대 약대, 특히 이제 약학과 약사 쪽에 되고자 하는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의 최저 기준은 본인이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잘하는데 수능 성적이 예상만큼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금년도에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만 맞추면은 수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시 도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교과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번 2023학년도 이 학종은 전체적으로 보는 수준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과 부분들을 잘 챙겨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가 중심이죠. 그때까지 걸 가지고 비교과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뭐 수학과 과학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영역과 과학적인 영역 또는 또 대학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학만 보는 쪽들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대, 전국에 있는 약대의 이제 전형별 인원들입니다. 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전체 30명 중에서 수시에서 20명 모집하고 정시에서 10명을 모집하죠.
이게 교과로 5명, 종합으로 10명, 그리고 논술이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좀 많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교과와 학종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지방 대학들 경우는 국립대학들, 경북대학이라든가 경상대학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이 수시를 통해서 또는 정시외에도 수시를 통해 가지고 약학과를 모집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집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어느 내가 관심권 있는 대학이 어느 전형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서 일찌감치 이제 타겟을 세워놓으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주 쪽에서 이제 의과대학이 있죠. 의대, 한의대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 약대는 동국대학은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캠퍼스에서 있어요. 왜 약대는 왜 그러면 서울이 아니고 일산이냐? 왜냐면 이게 이 약대의 승인을 받을 때 동국대학교는 경기도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산 쪽에서 캠퍼스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또 병원도 그쪽에 있죠. 그래서 이 약학 캠퍼스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대학들은 전부 서울에 있죠. 4개 대학이. 그래서 여자 대학들 약학과는 전부 서울 쪽에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약학과하고 미래산업 이거 같은 이제 약학 쪽 분야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각 90명,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정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명, 20명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학종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120명. 중앙대학교는 이제 약학 제약으로 이렇게 구분도 해서 모집도 하고 했지만 약학과에서는 거의 메카급이죠.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이 약학과 모집 단위가 많습니다. 120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시에서 65명을 뽑고 나머지 55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수시에서 교과, 학종, 논술 이 3개 전형을 모두 다 나누어서 선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논술 외에 이제 수시에서 모집들을 하는데,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약학과를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대 16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학과 규모가 1743명입니다. 수시에서 980명, 정시에서 763명. 그러니까 약대는 아까 의대에서도 그랬지만 수시와 정시의 규모가 만만치 않게 많고, 또 모집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선택을 해가면서 이 집중적으로다가 수시 그리고 아니 됐을 때 정시 이렇게 입시에 준비를 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시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 수시에서는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의 경우 이제 그 예비 고3, 예비 고2 또는 예비 고1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입시 설명회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수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수시는 이게 3가지죠. 우리가 앞에 의대와 약대를 살펴봤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면접,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사정 과정, 이렇게 3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나 약대나 갈 수 있는 그 수준급에 있는 최상위 그룹 학생들은 이 3가지 형태를 다 활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대 약대에서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똑같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창의적 탐구, 인적성, 잠재 능력, 자기주도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모집을 하는데
대개 어느 특정한 분야 쪽에 아주 돌출적으로 잘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다 다양성 있게 잘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뽑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 학생들은 조금 편안하죠. 왜냐하면 2022하고 2023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부 기록에서도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 지금 예비 고2 학생들, 이 학생들부터는 상을 받은 기록들, 이런 등등 제외되는 게 굉장히 많죠. 자기소개서도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런데 2023학년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것만큼 학종 같은 경우에 비교과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준비를 잘 도전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춘 부분들을 요구하니까 2023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오히려 2024학년도보다 더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록에 직접적으로다가 그 항목들의 기록은 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작성하고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죠. 세특이라든가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종합 의견들 쓴다든가, 또는 이제 학생부 이제 교과 성적 부분에서 이제 이수하게 된 과목이라든가 거기서의 성적의 편차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귀신같이 잘 찾아냅니다.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우수한 집단에 대해서도 찾아낼 준비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이 뒤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자, 지금 2023학년도를 겨냥하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꼭 의대와 약대를 가는 학부모님들이 아닌 경우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꼭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가서 입학처에 가가지고 입학사정관실 들어가고 입학사정관을 만나죠.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일선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 있죠. 딱 한 대학만 안 만나준답니다. 선생님도 안 만나준다 그래요. 그 대학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이제 서류 가지고 와서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도 듣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입학사정관을 만날 때 우리 엄마, 수험생의 이제 제일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보통의 엄마들이 아니라 똑똑한 엄마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짧은 시간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고3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2월 달부터, 2월 달 어느 정도 되면은 대학이 이제, 입학 사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좀 편안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시 시작되는 9월 이전에 8월 되면 바쁘니까 7월 달까지 대학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대학에 가서 입학사정관을 만나가지고 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담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한 서너 번 정도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가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만났을 때 같이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은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2023학년도까지는 소개서가 있죠. 자기소개서의 초안 정도를 같이 가져가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거기에 비교과를 보면서 이 상담을 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3학년 1학기 될 때까지 충실하게 채워가라. 또는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영되는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쓰잘데없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교통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기본이 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갖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특히 똑똑한 엄마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훌륭하고 잘 하는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그 비교과 부분 쪽을 잘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오라고 해서 그 입학사정관의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의 아무개가 어떤 전형에서 무슨 학과를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하고 그 준비 과정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통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갈 때 그 입학사정관을 만나러 갈 때 뭐 예고하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직접 가서 찾는 게 좋습니다. 찾는데 가서 입학사정관을 만날 때 똑같은 사람을 계속 갈 때마다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저분이 우리 아이를 나를 잘 안다는 거죠. 잘 알게 된다. 그래서 똑똑한 엄마는 아니에요. 갈 때마다 다른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뜻은 나중에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무슨 수로 다 읽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봐와서 미리 입력시켰던 그 사정관을 만날 수 있는 이제 확률적인 게 있죠. 그래서 갈 때마다 다른 사정관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입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하면요, 그게 2단계에서 직접 면접장에서 그분을 또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1단계 서류 평가할 때 못 만나는 개수들이 많죠. 확률적으로 적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예약하지 말고 직접 가되 들어가면은 가급적이면은 연조가 있는 분을 찾아서 직접 상담을 받도록 해라. 그분이 좀 바쁘니까 다른 분한테 상담을 하시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직접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자기가 맞지 않더라도 어느 고등학교 아무개가 우리 대학에 무슨 전형에 무슨 과에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감이 오면 그 전형을 맡은 사정관한테 묻죠. 어느 고등학교 아무개가 지원했느냐. 이렇게 지원하는 거 했었을 때 그런 서류에 본인은 이미 인지가 돼 있는 그런 항목들을 따따따따따 찝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찝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똑똑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사안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6월달 모평시험 치르고 나서 이 학생부 기록 못지않게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잘 받은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부모님께서 입학사정관 만나러 가실 때 그 평가원에서 나온 성적표, 이 성적표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 이런 데도 성적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세요. 대학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예요. 다만 대놓고 내놓으란 소리를 못할 뿐이에요. 어느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이런 등등의 얘기를 나눠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학생부 기록은 다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왔다. 안 나오고 있다. 그럴 때는 그거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거 어떠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은 여러분께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의대 약대를 가려는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은 특히 입학사정관을 만날 때 똑똑한 대학의 똑똑한 학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의대 약대를 가는 학생들이 귀담아 눈여겨볼 사안은 아니죠.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 주변에 있을 때 함께 건네주세요. 또 뭐 언젠가는 의대 약대를 갈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분교에서 명문권대학의 본교를 갈 수 있는 이제 귀신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건국대, 분교죠. 분교인데 이렇게 매년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본교로다가 간단한 면접 치러가지고 갑니다. 그 직전 대학의 성적이
자기 과에서 과별로다가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제일 빨간 것은 이제 2021학년도 기준에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교, 본교 통합된 거는 뭐 입학과 동시에 비록 캠퍼스는 다른데 달리 공부를 하지만은 입학과 동시에 이거 완전히 본교가 돼 있죠. 중앙대 안성, 경희대 수원, 한국외대 용인, 단국대 천안.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도 좀 서울 쪽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당장은 성적이 안 돼서 어렵겠다 하고 2023학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한숨만 푹푹 쉬시는 학부모님이 있다면은 귀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면서 이천 청솔 기숙학원 입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천 청솔 학원 들어오시면은 바로 정문에 저희 연구소 간판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이천 청솔 기숙학원은 학생 수가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선행반들은 이미 다 모집들을 끝났고 이제 정규반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2월 6일, 그 다음에 2월 13일 이렇게 해서 정규반 모집들을 하는데 2인 1실에 이제 꽤 쾌적하고 아담한 그런 숙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지금도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매달 입학금, 등록금에서 여기는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관리받는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3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직접 받으면은 매달 마칠 때까지 20만 원씩 등록금 감면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전국 초중고 대학의 교직원의 자녀인 경우는 30만 원씩을 매달 등록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이 김용근 소장의 추천을 반드시 필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최하 1.5에서 2등급 안에만 들면은 매달 등록금에서 100만 원에서 가장 적게는 40만 원까지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받으시면은 저희 준비되어 있는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 아주 좋은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혹시 재수하려는 학생들은요, 이번 올해 수능에서 그냥 내가 대충 한 3, 4등급 정도, 2, 3등급, 3, 4등급, 또 때로는 어떤 과목이 뭐 5등급을 받은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들어오면은 1, 2등급은 그냥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당 담임 선생님이 7분이거든요. 7분이 각 분야별로다가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수시 정시 때 또 제가 전부 지도해가지고선 이제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에도 띄울 거거든요. 김용근 TV에 띄웁니다. 유튜브에 김용근 TV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공감대가 있다 할 때는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연락처가 010-371-7090입니다. 예. 새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고 있죠. 근데 또 며칠 후면 또 다시 차가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안정적인 그 상태 속에서 안전지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숙학원을 주목해 주시고 특히 저희 이천청솔 기숙학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